오로성이 임무를 위하여 각자의 위치로 향하였고 세턴은 침입자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어인섬에 도착하였고 이후 세턴을 보좌하기 위한 해군 사이퍼폴들이 어인섬에 속속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 테이크는 오로성 세턴님 직접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마리조아와 레드라인에서 세계정부와 반란군이 격돌 중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반란군의 기세가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계정부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세턴은 예상대로군 결국 세계정부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마리조아에 침입한 침입자들이 도주할 수 있는 루트는 총 두 가지, 레드라인을 통하여 도주하는 것과 어인섬을 통하여 도주하는 것이 있지. 레드라인을 통해 도주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기준으로 북서쪽에는 나스주로 동남쪽에는 피터가 주둔 중이다. 우린 어인섬을 틀어막으며 퇴로를 확실하게 차단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긴장을 풀며 휴식을 취하며 몸을 확실하게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인섬에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고 세턴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수염 해적단이 나타났고 티치는 제하하하 예상대로군 역시 어인섬에 오로성이 나타났어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세턴성이라 까다로운 적이군 하지만 한 명 정도라면 문제없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테이큰 중장은 쿠잔 대장님 아니지 해적 아오키지 라고 중얼거렸고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해군들을 모조리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티치 놈들은 내 후배라서 말이야 죽이고 싶지 않은데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마음대로 하라고 잔챙이들 따위 내 목표는 오로지 오로성 한 명이다. 저놈의 권능을 빼앗는다면 나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라고 말했고 세턴은 티치가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어인섬은 깊은 해저이기에 견문색 패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세턴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턴은 무시할 수 없는 강자였고 시키를 영입한 검은수염 해적단 역시 꽤나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징베는 레드라인에서 전투가 시작된 이후 수중전의 달인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며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해군들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세라핀 미호크 징베 등을 따돌리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토토무지카가 소탕될 때까지 징베는 큰 상처 없이 활약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토토무지카가 소탕된 이후 해적과 혁명군이 해군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자 징베는 곧바로 고래상어들을 호출하여 퇴로를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고래상어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징베는 당황하며 이런 적은 없었는데 설마 고래상어들이 모두 죽었나? 아니면 나 말고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대한 세력의 등장을 알리는 작은 신호에 불과했고 그 거대한 세력은 현재도 레드라인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징베는 고래상어들을 부르는데 실패하자 군함을 위주로 공격하며 해군들의 추격을 막아섰고 해군은 징베를 막아설 방법이 없었기에 곧바로 세라핌을 출동시켜 징베를 저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날개를 통하여 공중비행이 가능했으며 개조형 세라핌 징베는 수중전도 가능했기에 개조형 세라핌 징베와 세라핌 미호크가 징베를 노립니다. 그리고 징베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고철덩어리들 지겹구만 이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어인공수도 회오리치기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물에 떨어뜨려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개조형 세라핌 징베가 징베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곧바로 징베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모커가 레드라인에 나타나며 순식간에 해군이 기세를 잡았고 벤베크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스모커에게 다가간 뒤 스모커를 기습하며 스모커의 머리에 총을 발포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감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벤베크맨의 공격을 피해냈고 스모커는 빨간머리 적단 2인자 벤베크맨이로군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어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제2의 정상회전에서 스모커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잘 알고 있기에 꽤나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서 더 싸우면 양군 피해만을 낳을 뿐이다. 여기서 같이 자멸이라도 하자는 거냐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적을 쫓는 것 그것이 군인이 가져야 할 정신이다. 자멸 따위가 두려웠다면 해군은 정의를 지킬 수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의 전신을 구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럭키루가 나타나 그대로 스모커를 들이박아 버렸고 스모커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날아온 야솝이 스모커의 뇌와 심장을 향하여 총을 발포하나 스모커는 연기를 활용하여 야솝의 총을 붙잡았고 해군본부 소장 타카무라와 신짜오는 스모커를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이들을 막아서며 물러서라 너희들 상대가 아니야. 저놈들은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마. 너희들은 해적을 추격해라 라고 말했고 해군들의 기세는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머뭇거릴 틈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총에 무장색 배기를 두른 뒤 곧바로 스모커를 향해 달려갔고 야솝은 기회를 노려 스모커의 머리를 날려버릴 준비를 마칩니다.
스모커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벤베크맨을 보며 그 짧은 순간에 효율적인 진영을 구축하다니 과연 빨간머리 적단의 두뇌라고 불릴만하군. 하지만 내게는 소용없다 라고 말하며 벤베크맨은 미끼이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람은 야솝이라고 판단한 뒤 순식간에 채를 사용하여 야솝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럭키루가 회전박치기를 사용하여 그대로 스모커를 들이박아 버렸고 벤베크맨은 야솝을 우선적으로 노릴 것이란 것쯤은 파악했다. 허면 필연적으로 움직임이 급해지겠지. 럭키루가 그 틈을 노린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며 럭키루의 회전박치기를 허용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스모커에게 다가가 곧바로 은총일격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허벅지에 총알을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대로 야솝에게로 진격하여 태화연권을 사용하여 야솝의 머리를 찍어버렸고 야솝은 고작 한 방만에 기절해버립니다. 하지만 스모커 역시 정타를 허용하며 기동성이 떨어졌기에 그렇게 손해만은 아니었고 벤베크맨과 럭키루는 다시 진열을 가다듬으며 스모커와의 격돌을 준비합니다. 스모커는 벤베크맨과 럭키루가 진열을 가다듬는 것을 보며 이들이 원하는 대로 놓아둔다면 이들을 처리하는 데 오래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스모커는 우선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진영을 연기로 뒤덮어버리며 럭키루와 벤베크맨의 시야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견문색 배기를 사용하여 럭키루와 스모커의 움직임을 읽어내지만 럭키루는 아직 견문색 배기의 숙련도가 낮았기에 연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스모커는 그 틈을 노리며 빠른 속도로 럭키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거대화를 진행한 뒤 해왕권 프로즌을 사용하여 럭키루를 공격하였고 럭키루는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하며 스모커의 공격을 허용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연기가 완전히 거쳤고 럭키루와 야솝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천천히 벤베크맨을 향해 걸어왔고 벤베크맨은 절망하며 이 정도로 격차가 존재하다니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의 손은 습관적으로 놀이새와 조종간을 조종하고 있었고 벤베크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벤베크맨이 최후의 한 수를 준비하는 순간 공중에서 거대한 화염이 내려와 스모커의 연기를 불태워버렸고 에이스가 모두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부상을 입은 벤베크맨을 바라보며 베크, 저놈은 제가 맡겠습니다. 당신은 우선 원대로 복귀하여 지휘를 맡아주세요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내 허락 없이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구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곧바로 스모커의 공격을 저지하며 나에게 빛이 있는 것 아니었나, 얼마 전 와노쿠니에서 내게 패배했잖냐 라고 말하며 도신조로에서 스모커를 꺾은 것을 떠올리며 스모커를 도발하였고 스모커는 과거에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언젠간 너희 형제는 내가 반드시 잡아주마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전투대세에 돌입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굳이 이놈과 승부를 볼 필요는 없지, 적당히 묶어두고 퇴각할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생각한 뒤 불기둥을 사용하여 자신과 스모커를 고립시킵니다. 이무가 조로를 꺾는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조로를 죽이기보단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를 세뇌시키며 자신의 장기말로 사용한 뒤 도사고팽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무는 우선 자신의 신복이자 사실상 오로성보다도 서열이 높다고 볼 수 있는 통칭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인물에게 조로를 맡겨둡니다. 그리고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인물은 과거 900년 전부터 이무와는 같은 가문으로서 이무를 보좌하던 네로나 아이기스로 밝혀졌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이미 예전부터 이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무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고 이무와 독대를 하는 인물로서 밝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평범한 근위병과 비슷한 복장을 입고 다녔기에 퀘이사 오로성을 제외한 이들은 네로나 아이기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로나 아이기스는 조로의 전신을 구속한 뒤 판기아성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충성의 방으로 향하였고 잠시 후 조로가 정신을 차리며 깨어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곳이 지옥인가, 생각보다 별거 없군 이라고 말했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무님을 상대로 그 정도로 싸우다니 과연 역대 최강의 검사라고 불릴만 하군요 라고 말했고 조로는 날 살려둔 이유가 뭐지, 나 역시 검은다리 녀석처럼 인질로 쓸 거냐 라고 물었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아니요, 당신은 우리의 장기말로서 멜치모자 루피와 싸우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농담으로도 그런 소리나 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뭐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무님의 결정을 기다리도록 하죠 라고 말한 뒤 혹시라도 조로를 놓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이 직접 조로의 옆에 앉아서 조로를 감시합니다. 빙크스는 야마토를 순식간에 쓰러뜨린 뒤 마침내 판기아성에 복귀하였고 빙크스는 무너져 내린 판기아성을 바라보며 말이 좋아도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건가, 밀짚모자 루피 적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군. 가히 역대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릴만한 남자야. 하지만 그분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객기도 여기까지가 끝일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우선은 상대를 붙잡아 두기 위하여 곧바로 구속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구속의 방으로 향하던 와중에 루피와 상대를 마주하게 되었고 루피는 이미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 키드 로우도 풀려난 상태였고 로우와 키드도 다른 곳으로 향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루피는 빙크스를 샹크스라고 착각하며 샹크스도 말이 좋아요 온 거야 라고 말하며 빙크스에게 안기를 하였지만 상대는 이미 빙크스를 본 적이 있었으며 느껴지는 기운이 빙크스의 기운이었기에 어이 루피 멈춰 저놈은 샹크스가 아니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루피는 빙크스에게로 향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나를 그놈으로 착각하는 녀석들이 많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참격과 폐양색 패기를 동시에 방출시키며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벽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대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며 저 녀석은 샹크스가 아니야 루피 세계정부의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인데 내가 붙잡혔을 때 저놈과 마주하였다. 아마 샹크스의 쌍둥이 혹은 형제이겠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믿을 수 없어 악마의 열매 능력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얼굴이 똑같은 거잖아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그야 쌍둥이라면 당연한 거잖냐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상디는 샹크스 역시 피거랜드 가문의 남자 그의 형제라면 최소 신의 기사단 혹은 더 상위 레벨의 고위층일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며 빙크스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매우 긴장하며 해적왕 하나로도 숨이 턱 막히는데 검은 다리까지 이거 원 오늘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상디를 막아서며 상디 저놈은 내가 맡을게 너는 조루를 찾아줘 샹크스를 사칭하는 놈을 좌시할 순 없어 라고 말했고 루피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하게 깔려있었고 상대는 흠칫하며 좋다 선장 명령이라면 마리모 녀석은 내가 되찾아오마 걱정 마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를 찾기 위해 떠나갔고 루피와 빙크스는 대치하게 됩니다. 루피는 빙크스를 바라보며 너 샹크스의 친형제냐 라고 물었고 빙크스는 그래 나는 샹크스의 쌍둥이 형이다. 밀짚모자 루피 네 녀석이 은인으로 모시는 그 샹크스도 결국 철룡인일 뿐 언젠간 세계정부에 돌아올 운명이라는 거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루피는 입 닥쳐 샹크스의 얼굴로 그런 소리를 하지마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내 이름은 피거랜드 샴록 세간에는 빙크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만 네 녀석이라면 나의 진명을 들을 자격이 있겠지. 밀짚모자 루피 네 녀석의 강함은 누구보다 잘 안다. 너를 쓰러뜨릴 순 없겠다만 최소한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 이미 롤로노와 조로는 세계정부에 붙잡힌 상태 너희 동료들과 아군들은 서서히 쓰러져 갈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티폰을 꺼내들었고 사람 일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가 붙잡혔다고 라고 물었고 샴록은 그래 그분이 직접 움직였다 라고 답했고 루피는 에그에 대해서 마주했던 임무를 떠올리며 분하지만 이무 정도의 강자라며 조로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의를 다지며 샹크스의 얼굴을 한 이 녀석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겠군. 오늘 조로를 구하고 이무라는 녀석을 쓰러뜨려 세계정부를 무너뜨린다 라고 말했고 샴록은 좋은 기계로군 몽키디 루피 어디 내게 보여봐라 네가 예언의 그 전사라는 것을 이라고 소리쳤고 샴록과 루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레드라인에서 해군과 해적의 대결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해군 측이 우위를 점하며 해적 측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규모의 해일이 몰려오기 시작하였고 해적들의 선박은 물론 해군들의 군함마저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스모커와 대결을 이어가고 있던 벤베크맨은 흰 수염이라도 부활한 건가 라고 말하며 겨우 균형을 잡으며 비틀거렸고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잠시 공중으로 올라간 뒤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순간 스모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해왕류들이 레드라인을 향해 오고 있으며 그 중에는 선만큼 거대한 개체들도 존재함을 깨달았고 빠르게 대피하지 않는다면 저는 물고기밥이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깨달았고 뭉게뭉게 프리즌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멀리 날려버리며 벤베크맨과의 거리를 벌린 뒤 해군 한 명의 확성기를 빼앗아 소리를 치며 해군 전원 추적을 멈추고 도주해라. 믿을 수 없겠지만 수십만에 달하는 해왕류들이 몰려오고 있다
자칫했다간 모두가 수장되어 버린다 라고 소리쳤고, 키자루 역시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해왕류들의 이런 움직임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라고 소리친 뒤 공중으로 튀어올라 바다를 향해 팔적 경공옥을 사용하여 해왕류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저지시킨 뒤 해군 전원에게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군은 빠르게 대피하기 시작하였고, 해적과 혁명군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깨달으며 대피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순간 레드라인 중심부에서 섬 하나에 버금가며 전신이 철갑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났고, 로비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고래는 분명 리오포네그리프에 적힌 고대 해수이자 바다의 왕이라고 불리는 테이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등장과 동시에 기이한 기운을 뿜어내며 우리가 기다려온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소리쳤고, 해군과 해적들의 다수가 마치 폐양색 폐기에 노출된 듯 기절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기자루조차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런 괴물이랑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라오시가 모습을 드러냈고, 테이톤을 불러낸 존재가 고대병기 포세이돈이자 모든 해왕류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시라오시라는 게 밝혀집니다. 조로는 이무에게 패배한 뒤 특수한 공간에 감금되었고,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실질적인 세계정부의 2인자 아이기스가 조로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무가 그곳에 나타났고, 이무는 결정했다. 롤로노와 조로를 장기말로 활용한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하면 오로성 중 누구의 권능을 빼앗을 것입니까? 라고 말했고, 이무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활약이 저조하며 큰 실수를 저지르는 녀석의 권능을 빼앗아야겠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알겠습니다. 롤로노와 조로는 대기시켜두겠습니다. 언제든지 신의 의지를 이을 수 있도록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너져 내려가는 성지 마리조아를 최대한 복구시키려 합니다. 한편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해 오로성 전원의 기척을 읽어내며 전원 각자의 구역으로 이동하였군. 900년간 견고했던 세계정부의 최후의 전력 중 하나가 이탈되는 순간인가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아무래도 제2가르시아 세턴성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새로운 오로성에 오르게 된다면 세턴이 폐위되며 권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검은섬 해적단은 시키를 새로운 동료로 영입한 뒤 어인섬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세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서술될 최악의 적 검은수염 해적단 시리즈에서 자세한 내막이 밝혀지게 될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검은수염 해적단은 세턴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피를 흘리며 세턴의 머리를 짓밟으며 지하하하, 벌레에게 밟히는 기분이 어떠한가? 제2가르시아 세턴 확실히 압도적인 강함이야. 홀로 우리를 상대로 이 정도나 버티다니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쓰레기 벌레 주제에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가? 아오키지, 해군을 탈퇴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정부의 최고위층을 능멸하다니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미안하게 되었수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가려는 길인데 어쩌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시키는 웃음을 지으며 로저도 아니고 록스도 아니고 이런 애송이 녀석과 뜻을 함께하게 될지 몰랐는데 오로성을 무너뜨리다니 기분 째지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제2가르시아 세턴, 네 녀석은 나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능력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나와 차이가 있다면 나는 두 능력 모두 악마일매의 힘을 기반으로 한 것, 하지만 네 녀석이 규키의 능력을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하사받은 특수한 권능을 기반으로 한 능력이자 고유의 능력이기에 악마일매와는 엄연히 다르다. 즉 나의 어둠의 힘을 이용한다면 너의 권능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검은 천을 덮어 마치 흰수염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턴의 능력을 회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티시는 세턴의 특수한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회복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권능을 흡수당했기에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무 역시 즉시 세턴의 권능이 소실되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의 힘을 느끼며 제하하하,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군.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된 기분이야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이 녀석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그분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실 것. 세계정부의 보복이 두렵지도 않는가 라고 소리쳤고, 티치는 제하하하, 그런 것이 두려웠다면 세계를 품겠다는 꿈을 가질 리가 없잖냐. 귀족이라니 마지막 기운은 갖춰드리지. 어차피 권능을 빼앗긴 이놈은 가치가 없으니 말이야. 어인섬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그 보물도 얻었고 말이야.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남자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어인섬에서 떠나갔고, 잠시 후 세턴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이무는 세턴이 티치에게 패배한 뒤 권능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티치가 가져간 세턴의 권능을 회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이무에게 직접 권능을 하사받은 것이 아니 세턴에게 강탈한 것이기에 이무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무는 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땅에 칼을 꽂으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기스가 나타났고 아이기스 역시 이무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오로성 세턴이 패배한 것에 모자라 권능을 빼앗겼다니 믿을 수 없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밀짚모자 루피에 이어 새로운 적이 나타났군. 밀짚모자 루피 쪽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현재 오로성 워큐리성과 마스성이 마리주아로 향하고 있으며 나스주로성이 레드라인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터성은 오로지 밀짚모자만을 노리고 있으며 나머지 전력 또한 밀짚모자의 포커싱을 맞추어 추적 중이니 상대 측의 저항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세턴의 권능을 완전히 회수한다. 더불어 그 권능의 약점과 비밀을 알고 있는 세턴을 제거해라. 이후 롤로노와 조로를 새로운 오로성으로 즉위시켜 우리의 장기말로 사용한 뒤 밀짚모자 루피에게 타격을 준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능을 조로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조로를 세뇌시켜 루피와 격돌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외람되는 말씀이지만 롤로노아 정도의 남자라면 격렬한 전투 속에서 세뇌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상관없다. 어차피 그는 일회용. 밀짚모자와의 전투가 끝나면 곧바로 권능을 회수하여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세계의 역사에서 지워버린다. 이후 새로운 오로성으로 즉위할 남자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알겠습니다. 곧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턴성에게는 핑크스를 아니 샴록을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그래 그 녀석도 이제 진명으로 불릴 자격이 있지. 신의 기사단은 모두 코드네임을 쓴다만 예외적으로 총사령관만이 진명으로 불릴 수 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차기 오로성은 갈링, 차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은 샴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플루토는 과거 엘레페리아 왕국이 번영했던 시절 천재적인 조선공 워터프라임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최후의 함선으로 조이보이를 필두로 한 엘레페리아의 강자들과 조이보이의 동료들은 플루톤을 타고 세계를 종횡무진했습니다. 하지만 조이보이가 이무를 필두로 한 20개국 왕국에 패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워터프라임은 훗날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를 이기를 바랬으며 플루톤이라는 강력한 명기가 세계 정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에 플루톤을 보관하였으며 이후 프랑키가 플루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터프라임은 플루톤이 일정한 충격을 받으며 자폭을 할 수 있도록 기폭 장치를 설계해 두었고 프랑키에게 조선국만이 알 수 있는 문자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고의로 세계 정부에 고대변기 플루톤을 넘겨주었고 고대변기 플루톤은 표면적으로는 세계 정부에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워터프라임의 의지이자 프랑키의 계획이었고 루피가 마리주아를 침공하며 고대변기 플루톤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졌고 결국 플루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폭발합니다. 근처에 있던 모든 건물이 증발해버렸으며 900년간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며 세계의 정상에 군림하다 판게아성 역시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며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무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마리주아의 붕괴를 막아보려 했지만 고대변기 플루톤의 폭발이 위력이 워낙 강력했기에 이무조차 마리주아의 붕괴를 막지는 못했고 이무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한 마리주아에서 전투를 벌이던 모든 이들 역시 플루톤의 폭발에 휘말리거나 플루톤의 폭발에 집중하며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졌고 레드라인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레드라인에서 써니오가 모습을 드러냈고 프랑키가 고대의 기술을 사용하여 마치 플루톤처럼 써니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써니오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빠르고 거대해졌으며 각종 첨단 무기를 단체에 나타났습니다. 샴록과 루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샴록은 그 순간 신의 방패 아이기스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습니다. 단 아이기스는 대외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에 적절히 워큐리의 목소리를 사칭하였고 워큐리를 사칭한 아이기스는 밀짚모자 루피와의 대결이 끝나는 대로 어인섬으로 향하여 세계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린 반역자 오로성 세턴을 제거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세턴은 현재 전투불능 상태이며 권능마저 회수된 상태이며 오로성보다 윗선인 그분의 지시가 떨어진 상태라는 연락이 왔고 샴록은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나 우선은 루피와의 대결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샴록과의 대결이 시작된 뒤 곧바로 기어 피프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의 형태로 변한 뒤 지면을 곰으로 바꾼 뒤 빠른 속도로 샴록에게 튕겨져 날아가 접근하였고 샴록은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물체와 물질의 생명력을 흡수하기 시작하였고 스산한 기운이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 루피는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검은 수염 녀석이랑 비슷한 능력인가 라고 말한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지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본 미래에서는 샴록이 자신의 상단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고 루피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샴록은 어둠의 심판을 사용하여 루피의 하단을 정확하게 공격하였고 루피는 정타를 허용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뭐지 분명 상단을 노린 미래를 봤는데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샴록에게 접근하여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샴록을 공격하였고 샴록은 루피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낸 뒤 자신의 검 티폰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폐양색과 어둠의 기운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루피를 타격하려 하였고 루피는 이번에도 미래의 지를 통하여 샴록의 공격 경로를 정확히 읽어낸 뒤 미리 피해냅니다. 하지만 루피는 또다시 빙크스의 공격을 허용하였고 루피는 어찌서인지 견문색 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라고 중얼거리고 샴록은 나는 타인이 본 미래예지를 조작하는 능력을 가졌다. 즉 내 앞에서 미래예지란 의미 없는 기술일 뿐이지 라고 하며 웃음을 지었고 루피는 뭐 완전 사기적인 능력이잖아 라고 소리쳤고 샴록은 어이 태양신의 힘을 다루는 니놈이 할 말이냐 라고 맞받아칩니다. 루피는 샴록의 앞에서는 미래의지가 무용지물임을 깨달았고 순수한 반응 속도와 스피드만으로 샴록의 공격에 대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니시시시 멧돼지 영감이나 우주로 보낸 녀석이나 안대를 쓴 놈 그놈들의 공격에 비하면 별로 위력적이지도 않아 미래의지 따위 없이 피해주지 라고 말했고 샴록은 워큐리성, 퀘이사성, 켄타이를 말하는 건가 밀지모자 루피 무서운 녀석이군 세계정부가 자랑하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모조리 꺾어버렸다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생읍 참검을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루피의 생명력을 모조리 빨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빙크스의 공격을 저지했고 곧바로 자신의 팔을 길게 늘어뜨려 샴록의 뒷목을 잡은 뒤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샴록을 고무화시켜 길게 늘어뜨린 뒤 줄넘기를 시도하며 샴록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엄청난 굴욕을 주었고 평생을 세계 최고위층으로 살아왔던 샴록은 굴욕감을 느끼며 건방진 하계 쓰레기 해적이 나에게 이런 치욕을 주다니 라고 말했고 루피 역시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이 샹크스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산적 따위에게 굴욕을 당했을 때도 말이야 라고 말했고 샴록은 그래서 그 녀석이 문제라는 거다. 철룡인의 핏줄과 피그랜드가의 긍지를 안고 태어난 녀석이 쓰레기 해적들과 어울리다가 변질되니 우리의 체면만 바닥에 떨어진 꼴이 되었다 라고 말한 뒤 샹크스의 기술인 카무사리를 흉내내며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꽤나 진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샹크스의 의지와 인생을 더럽히지마 라고 하는 뒤 고무고무 던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빙크스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그 순간 루피의 몸에서 이질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이는 분명 기어피프스와는 다른 듯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설마 기어피프스의 다음 단계가 존재하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내 이질적인 기운은 사라져버립니다. 루피와 샴록의 공격이 충돌한 뒤 루피의 고무고무 던 천둥의 도끼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선보이며 샴록의 가드를 완벽하게 부숴버렸고 샴록은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루피가 샴록을 압도하며 샴록은 위기에 처했지만 샴록 역시 전의를 상실하지는 않았고 샴록은 곧바로 사생승천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루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미래의 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순수한 반응 속도만으로 샴록의 공격을 피해냈고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고무고무 레드로크를 사용하여 샴록의 복부를 강타했고 샴록은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샴록은 자신의 생명력마저 바치며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인 힘조 혼파를 사용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루피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물러서지 않으며 반격을 준비했지만 그 순간 근위병 한 명이 루피와 샴록에게 접근하였고 그 근위병은 일반적인 근위병보다 덩치가 컸으며 하얀색 계열의 갑옷이 아닌 검정색 계열의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황금빛 휘장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신의 방패라고 불리우는 이무의 실질적인 오른팔 아이기스였고 아이기스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내며 샴록과 루피의 대결을 막았었고 샴록은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세계 정부에 이 정도의 강자가 또 있었나 호로성들과 비교하여도 더 강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고 루피 역시 마리조아에서 만난 어떠한 적보다 강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흥미를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빙크스, 지금 당장 워큐리 성의 명령을 이행하십시오. 밀짚모자 루피는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샴록은 근위병 따위가 감당할 남자가 아닐 텐데 오로성의 대행사자인가? 뭐 우선은 명령이 먼저이니 나는 어인섬으로 향하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모습을 감추는 두구 퀴네어를 사용하여 기척을 감춘 뒤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이기스를 바라보며 이번엔 너랑 싸워야 하는 거야. 정말 지겹군. 이무라는 녀석은 대체 어디에 숨은 거야?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밀짚모자 루피 정말 대단하군요. 세계 정부를 이토록 위협했던 남자는 이제껏 없었는데 죄송하지만 당신의 상대는 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룰루노아 조로, 세계 정부의 칼이 된 남자지요. 라고 말했고 루피는 정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농담으로도 그런 소리를 하지는 마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저를 따라오시면 룰루노아 조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신의 자긍심을 걸고 맹세하지요. 함정 따윈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견문색 표기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고 아이기스의 말이 적어도 거짓은 아님을 파악한 뒤 아이기스를 따라갑니다. 고대병기 플루톤이 마리주아 중심부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성지 마리주아는 무너지며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의 함선 근처로 대피했던 천룡인들은 곧바로 신의 함선을 탄 채 울부짖기 시작하며 마리주아가 무너진다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 거냐이. 세계 귀족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이. 해군은 뭘 하는 거냐. 죄다 사형이다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은 신의 함선에서 천룡인들을 호위하며 성지 마리주아와 함께 성스러운 땅으로 불리고 있던 아발론 델피로 이주할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아발론 델피는 마리주아에 비해 규모가 작았으며 가지는 상징성도 달랐기에 천룡인들에게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무너져 내리는 마리주아를 바라보며 조이보이, 네 녀석의 엘레페리아 왕국을 무너뜨린 뒤 20인의 왕들과 함께 성지 마리주아로 이주한 뒤 퀘이사와 오로성을 제외한 왕들을 숙청하며 정점에 올라섰다. 하지만 네 녀석의 의지를 잇는 새로운 니카의 등장으로 90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마리주아가 무너져 내리는군. 니카, 조이보이, 몽키리, 루피, 네 녀석들의 항쟁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디의 의지와 니카의 의지를 철저히 뿌리채 뽑아주지. 라고 말합니다.